아, 자, 이번에는 8차 모의고사 A형 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과목 내용이다. 자, 자료 B의 내용을 고려해서 기획의 내용 조직 방식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에 그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 보면 세계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파악하면서 인류의 발전적인 어떤 인류의 발자취를 탐구하는 데 목표가 있다. 자, 기획은 들어갈 것은 주제 중심이야. 주제 중심. 그래서 이거는 15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주제 중심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형성과 변화, 니은 간의 상호 관련성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식 이해 측면에서 니은의 형성에서 현생 인류의 문명의 형성, 이렇게 동아시아, 인도 세계 문화, 종교, 사상, 뭐 종교, 뭐 등등등등 나오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면, 뭐 동아시아, 서아시아, 지중해, 인도, 이런 거는 뭐냐면 지역 그 세계죠. 지역 세계, 지역 세계. 그래서 보통 이 지역하면 우리가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런 그 나라 내 지역만 생각하는데 보통 이 국가를 몇 개로 묶어서 지역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문헌통고 이게 송나라 때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송나라 때의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송나라의 이제 정치제도 관련된 내용 받고 여기 송나라 때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 군사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원칙이 뭐냐면 문치주의죠. 그리고 서로 이것도 마찬가지 군대를 한 곳에 다 이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견제시켜. 중앙군도 견제시키고 이렇시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기업 관련된 군대 통제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천하의 정병들 모두 불러들여 수도에 배치하고 나서 군군의 군군의 방위를 막겠다. 천하의 정병을 모두 불려 수도에 배치하는 거는 뭘 금병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금병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군 등등 뭐냐 지방에 지키는 부대들 등등 있거든요. 예.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대는 금병이야. 그래서 절도사의 병력 중에 핵심적인 병력들을 다 군군 금병이 아니라 금군이에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자 군군을 다 결집시킨 다음에 군군을 이제 황제가 이제 직접 통솔하는 건데 물론 그 황제가 직접 통솔했다고 해서 뭐 작전 지휘하고는 다 위임을 한 거고요. 자, 하여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군의 지휘권과 군대 이동권을 뭐 위탁은 해주는데 장군이 위임해갖고 이제 하지만 장군이 마음대로 뭐냐 행사하지 못해도 황제가 이제 뭐냐면 감시 감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 이동권을 이제 뭐냐면 놔둘 경우에는 군군이라고 해서 뭐 중앙에 있었던 군대만 그 중앙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국경 요지나 뭐 이렇게 전략지도 이제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병력들 수도에 이제 뭐냐면 이동시킬 경우에는 이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군의 지휘권과 군대 이동권을 장군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 황제가 감독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이동권을 제한했는데 이거는 송나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고려나 조선시대 때 요것도 이제 있고 지금도 군대 이동은 제대로 못하죠. 뭐 사단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저쪽 그 원래는 뭐 양평에 있는 그 사단이었는데 저쪽 연천 지구 이동한다니 그건 못하죠. 이게 이동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이제 쿠데타 하겠다는 거 명령 없이 이동한다는 거. 그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동을 시켰잖아. 누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했는데 전두환이 그렇게 군대를 지네 멋대로 이동했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각 지방의 군대는 모두 정기적 주둔제 교체 같다. 그래서 지방에도 이제 군대가 있는데 이 지방의 군대는 일단 금군일 수도 있고요. 금군도 이게 중요한 요청지에 이제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대는 또 상군이라고 있어요. 좀 이성급 부대들. 그때 이제 주둔지를 매번 교체를 했다. 자, 요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경술법이라고 해요. 경술법. 경술법.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주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군이 병사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고 한 군데 주둔해버리면 거기에 지역 세력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이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쪽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요.
일본사 관련된 문제거든요. 일본사. 근데 뭔가 중국사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그 과정에 이제 관련된 사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면 다음 공통적 기획에 들어갈 지명을 쓰고 그리고 일본이 니은의 정쟁에 참여할 때 내었던 구호 쓰시오. 자, 그래서 전쟁 중에 지금은 프랑스인 중에 일본이 기획을 이제 차지하는 걸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번 대전에서 있고 기획을 차지하는 데인데 요게 이번 대전 뭘까 일단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전에 일본이 참여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이제 상동 지역에 있거나 차지하는데 그 당시 독일의 이제 중심지가 교주만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주만에 청도가 있었죠. 네, 청도가 중심지야. 교주만은 이제 처음에 모을 때 교주만이고 뒤에 이제 이게 청도라는 그 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는 청도, 칭타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칭타오. 자, 칭따오고 그리고 일본이 니은의 작전에 참여했던 내었던 구호. 이번 대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내었던 구호는 물론 이제 속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땅을 상동반도 지역이나 남양군도 지역을 먹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영일동맹을 부실로 참전했다. 해갖고 영일동맹을 부실로 참전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일본사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밑에 이제 아트란스 일본사, 여기 아트란스는 이제 일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음에도 8월 24일 영일 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다. 자, 일본은 참전 직후에 동아시아 세력 확대를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어차피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독일 세력이나 저도 남태평양인가 그쪽 지역에 있는 독일 세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침 안 들이고 피 안 들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또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유럽에 여러 전쟁 물자를 이제 또 수출하고 그리고 또 그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유럽이 빠져나간 것을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맞듯 그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당시 전시호황을 막 누리게 돼요. 예. 그리고 그때 자본이 이제 축적되면서 그 자본들이 이제 1920년대 조선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오기 이제 편하게 회사랑도 폐지시키고 그러잖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가자류와 관련된 사건을 쓰시오. 그리고 기획과 니은이 싸운 정치적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자료는 이제 1866년, 여기가 이제 무슨 양유와 관련돼 있죠? 병익양유죠. 그래서 이 병익양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 관련된 사건은 병익양유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 이 정치적 이유가 뭐냐, 싸운. 그러니까 조선군과 미군이 신민양요 때 왜 싸웠냐 그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조건을 나왔죠. 그게 뭐냐면 정치적 이유가 뭐냐 이건데 자 싸움은 이유가 있어서 싸운 거죠. 일단은 이제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미국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을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조약을 맺자. 근데 유사장은 답안은 이제 약간 교과서 수준의 답을 쓰면 미국이 통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둘 다 맞는 건데 좀 약간 구체적으로 쓰려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범위가 좀 넓게 두리뭉술하게 쓴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점가은이 요걸 이제 뭐냐면 채점할 경우에는 요걸 이제 조미수 통상제약을 체결했다 하면 그 역교도는 분석적 채점 반복을 한 거고 미국의 통상 요구를 했다. 객관적인 채점 반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총괄적이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채점했다. 요거 근데 요거 뭐 칼체 물체라고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요거는 제가 이제 시대사 총서에서 한번 냈어요. 예. 가끔 읽어보면 시대사 총서도 좋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심화된 형태로 문제를 냈는데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읽어볼게요. 1871년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강하해역에 출동해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조선 측이 미국과의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을 나설 걸 강요했다. 이는 예초에 설정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었던 지난해 선언이나 안전 보장보다 훨씬 넘어서는 요구였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조선의 지방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숙종실록이라고 했으니까 조성후기 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이제 뭐냐면 조성후기 때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지방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방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숙종 때 뭘 만들었냐면 팔도 구간 당상을 이제 만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일반 수령이 있잖아. 그 감사를 통해서 일반 수령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중앙에다 또 뭐냐면 팔도 구간 당상이랑 그 비변사에다 도와주고 이걸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이중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변사 또 간직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일단은 팔도에 그 뭐냐면 각각의 전문적인 뭘 뒀냐면 구간당상 뒀어요. 구간당상. 예, 뭐 한경도 구간당상, 평안도 구간당상 이렇게 이제 총괄하는 인상을 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사람을 둬서 또 두 돌을 감았다. 이걸 유상당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 유상당상이 있고 요게 이제 국장이란 말이에요. 예, 국장.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부장이죠, 부장. 학교는 부장 있잖아요. 요게 개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유상당상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이제 지방을 또 관리하고 또 두 개 쪽에서 다른 유상당이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 통제를 강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 팔도 구간당상제 요거 숙종 때에 넣고 숙종 때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정법이죠, 이정법. 자, 이정법은 군역과와 관련된 거야. 이걸 공동납제와 관련된 건데 어떤 분은 총액제가 뭐고 공동납제가 뭐냐 헷갈린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총액제와 공동납제는 요런 꼴이야. 수학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예, 완전히 뭐냐면 동일한 건 아닌데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좀 달라요. 총액제라는 것은 뭐냐면 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도나 군이나 현을 가지고 할당하는 식으로 이제 한 거고 공동납제는 마을 단위의 납부 방식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좀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총액제가 생기면서 이 총액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마을 단위로 뭐냐면 그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대응 방식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민고라든지 민고는 뭐냐면 평상시에 마을에 이제 창고를 두거나 이렇게 해갖고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자들 비축하거나 자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총액계를 내리면 할당을 내면 그 마을 단위로 해갖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정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공동납제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총액에 대비해서 민간에서 공동납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나중에 정부가 여기를 간섭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얘는 원래 민고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마을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내놓고 뭐 군납 대비 해가지고 여러 군필도 이제 평상시 걷어놓고 그런 건데 이 관리를 원래는 처음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했다가 국가가 개입을 해. 자, 이 민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뭐냐면 국가가 공동납에 관련된 내용을 채용해갖고 국가 제도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총액제하고 공동납제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편인 거야. 연동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포제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공동납제 하나죠. 원래는 이게 그 뭐냐면 19세기 때 간행적으로 형성된 민간에서 간행적으로 형성된 건데 이건 이제 형성된 때 뭐냐면 그 국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죠.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래갖고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저쪽 호포제로 넘어갔긴 했지만 자 이렇게 이정법이나 동포제처럼 국가가 이제 이런 공동납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국가 제도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숙종실록 때 이게 이정법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예, 공동납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시킨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마을별 연대 책임제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양역부가의 이제 단위를 리로 설정했다. 그리고 마을의 군포 납부자들 도망가거나 죽으면 이에 해당하는 군포를 그 마을에 채우겠고 각 리별로 공동 연대 책임을 했다. 따라 이 공동납제죠. 이 공동납제를 국가에서 채용해갖고 제도화시킨 제도가 이정법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다음은 역사적 쟁점과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시대 구분은 왜 앞에서 말하는 이제 방구사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은 남색책에 그 있죠. 남색책 첫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시대 구분은 두 번 정도 시험을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 문제 시대 구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또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논쟁인데 이게 송대 이제 장원제 성격 해갖고 이제 송대 보면 이제 송나라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이제 중세로 보는 게 뭐냐면 동경학파도 있고 근세로 보면 경도학파. 예,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동경학파, 경도학파. 그래서 이런 논쟁은 이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뭐냐면 시대 구분 논쟁, 역교원 관련돼 갖고 이제 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 논쟁 쓰시면 돼요.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요거는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귿의 유용성을 역사에 측면에서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제 시대 구분이죠. 송대 장원제의 성격에 대해서 경도학파와 동경화편의 논쟁은 시대 구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설정된 니은과 함께 니은의 작업가설, 사고 틀이죠. 작업가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의 유용성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객관식 기출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주관식으로도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의 글자의 효용성을 갖춘다. 그 다음에 잡다한 역사적 사실과 체계의 논리를 보여요. 역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읽기에 남사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와 얘기는 시대구의 유용점을 명확히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제 좀 그래가지고 좀 제가 제 주관적 기준에 따라 유사담을 집어넣고요.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시대 구분은 그 역사가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작업가설, 사고의 틀. 작업가설이라는 건 가설을 본격하기 전에 머릿속에 굴리는 그 생각하는 가설, 작업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탐구학습본의 가설 설정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용어가. 예. 자, 하여튼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색책 내용이거든요. 자, 역사 구분은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설정된 일종의 작업 가설 또는 사고의 틀이므로 역사가의 사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나 흐름을 내세운 역사 구분은 역사가 해석이나 판단에 더 작용된다. 그 내용이요. 못하네. 자, 요거 남색책인데 이게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예, 하여튼 뭐 찾아서 보세요. 시대 구분에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니은의 용어를 했고 니은의 용어는 작업 가설이죠. 자, 세 번째 발문을 볼게요. 자, 미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기역의 내용을 반영된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은인데 자, 여기 기역음을 서양 중세처럼 송대 장원을 한 곳에 집중되는 장원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중국의 역사를 논하는데 서양의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유럽의 중세하고 서양의 그 중국의 중세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시대 구분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남색책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유럽의 중세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기들 다른 지역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구분의 문제점은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문제점 중에 니은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디귿은 여기죠. 자, 그 작업가설 관련된 그 문제는 역사 관점에서 설정된 이거 지금 시대 구분이죠. 시대 구분은 이제 관련된 문제점을 뭐냐면 니은과 관련된 내용인데 단설됐죠. 예문과 관련 내용 없이 송대 장원은 형세적이고 여러 곳에 이제 분산적이고 아니야 잠깐 소작인데 지주와 대등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자유를 인식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송대는 중세가 아니라 근세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 발전 자체가 복수주의면 추상적인 시대구는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내실 도리어 편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뭐 근대가 이렇고 저렇고 어쩌는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 뭐냐면 근대가 아니라 중세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라도 중세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근세니 뭐 근세는 물론 이제 경도 앞에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이런 특정한 시대를 정해놓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분들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 송대 장원제는 다양한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소리나 지주가 되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강남에 있는 좀 발전된 지역이야. 근데 그 당시 좀 발전되지 않은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꾸로죠. 한 곳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소작인지 지주하고
뭐냐 예속관계야. 신분적인 예속관계고 수전전기기 돼가지고 소작을 지주가 이제 뭐냐 땅을 팔면 거기에 예속돼 있는 소작인도 같이 넘어가. 그러니까 농노적 성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근세란 이미지를 이제 뭐냐면 차용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학증평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복수요 추상적인 시대 구분은 이렇게 도저히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거죠. 다양한 모습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뭐냐면 그걸만 집중적으로 보고 요우면은 그냥 뭐냐면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예, 자기가 그래서 이런 이제 학증 평양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조약 문제야. 조약 문제. 제가 이제 예측하기에 이제 중국 근현대사 그 들어가신 교수님이 지금 최근 2명 정도인 것 같아. 예. 최근에 작년에 들어가신 분은 이제 처음 들어가신 분 같고,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최근 내에 18년, 17년 이후부터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중에 이제 조약에 집착해갖고 문제를 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가는 교수님이 아니라 그 전에 들어가는 조약을 좋아하신 분, 요번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돌아서 교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자료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한의준이나 신동기에서 안 내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 문제에 진짜 많이 냈어. 시즌 1의 모의고사에도 냈고 총괄평가 보시면 근현대사 보면 다 한의준과 신동기야 거의 대부분. 그 때문에 될 데가 없어. 이제 너덜너덜해.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는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문제 경향에 맞춰서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청해수 조교 조과, 통상항해 조약 그 비교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청해수 조경은 뭐냐 만국공법에 따라서 양국 간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여기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시몬세키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시몬세키 6조에 입각해서 여기 보면 이 시몬세키 조약을 입각해서 체결된 게 뭐냐면 그 이렇게 이제 청일 통상항해 조약, 청일 통상항해 조약.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시몬세키 6조에 의해서 맺어진 시몬세키 부속 조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불평등한 관계죠. 자, 청나라가 기획의 내용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양국에 속한 방토에 각각 예로서 대우하며 조금에서 참원하는 일이 없이 영구히 안정한. 이때 방토라는 거 뭐냐면 이게 공국하고 영향권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군요. 이건 이제 뭘 염두에 갖고 썼냐 조일수 초교육 때 요거는 조선을 염두에 둔 거야. 조선. 그래갖고 그 당시 조선 같은 그는 그 속방 있죠. 속방의 침략을 막고자 한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청나라는 조선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 지금도 한반도가 중국에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 청나라 입장 볼 때는 조선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조선의 그 청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베이징이죠. 베이징을 이제 바다 건너갖고 조선이 그냥 조선이 일종의 동번으로서 일종의 베이징에 들어가는 어떤 방파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선이 일본에 공격을 받고 넘어갔다. 자기 세력권을 벗어났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건 국경 방해 그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걸 구조를 준 건데 일본의 조선 침략을 사전에 막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각국하고 수교를 맺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이제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이제 뭐냐면 조공국이라고 명시를 해라. 청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한 것도 청나라 입장일 때 이걸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본으로서 우리나라를 뭐냐면 확실히 이제 좀 해두기 위한 거죠. 예. 이건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조약 명칭을 쓰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의 조약을 통해 알 수 있는 청일양국의 변화를 쓰시오. 자, 디귿은 앞에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이게 청일 통상 항해 조약이었죠. 자, 청일 통상 항해 조약과 그다음 청일수 조규는 좀 달라. 이건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겉으로 만국공부에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패전국을 이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일본이 우위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사재판부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영사재판 같은 이제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각국의 사회연이 영사재판권이나 뭐 체육대우나 그런 것들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등 요소가 청일수 조교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그게 왜 평등하냐? 이거는 쌍무적이야.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이 가지고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체육대를 인정하지만 일본도 중국이 갖고 있는 영사재판권과 체육대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쌍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평등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체육대우인데 항상 체육대우를 불평등한 것만 인식하는데 쌍무적일 경우에는 쌍방이 같이 맞을 때는 이건 평등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도 이제 어떤 그 몇 개에 의해서는 뭐냐면 체육대우를 이제 맺고 있잖아요. 이건 쌍방이기 때문에 이걸 불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방이 한쪽이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편무적이 돼버린 거죠. 예. 이게 불평등한 거야. 편무적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영사재판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영사재판권 관련돼서 보면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 여기 중국이 여기 저 이거 써야 되겠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인이 중국에 가서 이제 죄를 지면 일본의 영사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게 영사재판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자 거꾸로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죄를 지면 중국 영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야. 이건 지금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사재판권에서 볼 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영사재판권 중국에서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인들이 영사재판을 받지만 중국은 오히려 일본법을 보면 서로 간에 뭐야 한쪽만 갖는 거냐 일본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편무적인 영사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청나라와 이제 통상조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디귿의 조약 명칭 아까 전에 했고 니은과 디귿의 조약을 통해 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변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걸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근거를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자료에서 찾았어요. 예전에 못 찾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림직작으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못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 평등한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 종속적 관계에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예가 이제 영사재판권이죠. 자, 위 영사관은 일본에 있는 청국 시민 및 재산에 대해서 일본 제국 재판소와 재판관소의 사항을 제외하고 통상 영사권을 보는 권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사관은 일본국에 있는 청국 시민과 재산에 대한 일본 제국 재판소의 재판관권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일본 영사가 뭐 갖고 영사 재판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고 보시면 되다. 그래서 이 말은 잠깐만 말 잘못했네. 다시 볼게요. 예. 여기 대제국폐하니까 이제 타국의 영사관이 현재 조정하는 장례 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 역사네. 예. 중국 역사는 일본에 있는 청국 신민이 재산에 대한 일본 제국 재판소의 재판권 관한 사항을 제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잠깐만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이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일본 영사관은 청국 관리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고 최국 영사에 부여된 그리고 혹은 장래에 부여된 모든 그 자격과 직권, 재판관할권 및 특권 및 면제를 항할 수 있다. 여기에 볼 수 있지 일본 영사관이 갖고 있는 것이 최국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은 누구의 재판관할권이야? 중국 안에 있는 일본인의 재판관할권을 얘기해요. 예. 근데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대천국 항제의 폐함이 동일하게 일본국 내에서 타국의 영사가 현재 조정하는 주재할 장소의 총영사 영사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대천국 항제에게 이제 명을 받고 파견된 중국의 영사관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사관이 주재할 수 있는데 위 영사관 여기 중국의 일본에 주재하는 이제 중국의 영사관은 일본국에 있는 청국 시민이 재산에 대한 일본 제국 재판소에 재판관할 것 그러니까 청국 시민에 대한 그 관할권을 영사가 갖지 않고 누가 가는 거야? 일본 제국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불평등하죠. 여기는 이제 그 일본 영사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뭐냐면 일본인들의 어떤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일본에 주재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데 재판권 일본 영사권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거꾸로 일본의 주장은 중국의 그 인들의 재판 관할권은 영사에 영사관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 일본 제국의 재판소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사 재판권을 부정한 거죠. 여긴 있는데 여긴 없는 거는 편무적이다. 이게 불평등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은 청나라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71년 상호 대등을 원칙으로 한 청해 수호 조교 대신에 대신하는 조약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영사재판관과 협정가세권, 편적 채우권 한쪽만 이제 적용되는 거야. 대등은 그 당시 서구 열강대 청가의 조약에서 획득한 불평등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을 통해서 청일 간의 일본 우의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홍상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왕실 사법권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는 이제 헨리 2세죠. 헨리 2세가 이제 그 당시 왕실 재판권을 이제 헨리 1세와 함께 다음에 이제 재판을 확대했는데, 자, 그는 상속에 의해 잉글랜드 물론이고 노르망디, 앙주맨, 투르 지역을 이제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플랜테니즘 왕조를 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영토 외에도 잉글랜드 영토에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프랑스 공영 지역 있죠? 그 영토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아노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왕하고 그 뭐냐면 이혼하고 나서 헨리 2세 때 시집왔는데 그 사람이 뿌았던 가스코너 지방까지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상당 부분 거느는 제국을 구성하게 되어 그의 치세는 이제 앙주 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 100년 전까지 영국인들은 나름대로 잉글랜드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이런 이제 뭐냐면 제국이라는 어떤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왕실 재판을 강화해서 사법권을 신장하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 개혁을 따라서 보통법이라는, 코먼룸이라는 개념을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사법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것이 뭐냐면, 교회 재판권이죠. 그래서 이 교회 재판권은 원래는 그 당시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만 재판할 수 있는데, 교회 재판권이 좀 약간 교회 재판이 이제 벌금형 정도 끝이고 하니까 또 간편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교회 재판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갖고 교회 관련된 문제 없는 교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왕실 재판의 어떤 이제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막고자 그러니까 왕실을 강화하고자 내었던 헌장이 있어. 이거 예전에 한번 공사년 기춘문에 나왔던 거죠. 이걸 뭐냐면 클레란드 헌장이라고 해요. 네, 외워두셔야죠.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니은의 문구를 쓰고, 그리고 이제 클레란드 현장. 자, 니은에서 제정한 기획의 정치적 목적을 쓰나.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는 클레란드 현장을 제정한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 목적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왕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왕실 재판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니은과 관련된 토지 소유 소송 개혁의 내용을 쓰시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속 재판권의 갈등만 우리가 헨리 2세도 이제 정책을 알 수 있는데 정책만 알고 있는데 헨리 2세는 왕실 재판권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 개혁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토지 소유권 같은 소송인데 오늘날 말하면 민사 소송이죠. 그래서 민사 소송 개혁을 이제 좀 했는데 그래서 종래에 이제 무시가 결투를 했는데 이게 결투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투 대신에 주장관이 배심원 제도권을 둬갖고 보통 영미대역에서는 배심원을 둬서 이 배심원 유무죄를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판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2세 이제 그 사법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법을 보통법이라고 해요. 보통법. 자, 이 코먼 룰이라고 이제 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면 그 헨리 1세부터 이제 순회 재판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왕실 재판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지방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헨리 2세 때도 이걸 뭐냐면 더 확대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재판하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풍습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풍속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재판한 게 아니라
각 지방의 그런 여러 가지 법 중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례 기준 삼았고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보편적인 성격의 법이죠. 이게 보통법이야. 보통법. 자, 그래서 영리법의 특징이 뭐냐면, 자, 독일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명령을 제정한 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건 위에서 제정한 명령을, 법을 아래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대륙법의 특징이죠. 근데 요 보통법 같은 이제 영리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게 판례가 이제 구어져 가지고 법을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제 여기 보통법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통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다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제 1심 재판이 보통 지방 영주들이 하고 그다음 2심 재판이 이제 그 왕실 재판인데, 1심 재판도 이 보통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보통법의 그 1심 재판에 보통법에 어긋나는 이제 재판 결과를 할 경우에는, 재판을 낼 경우에는 이 사람이 2차에서 이제 왕실 재판에 상訴할 수 있거든. 근데 왕실 재판은 보통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낸 판결이 2차에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2차의 왕실 재판이 아니라 보통법에 따라 1차 재판도 그 제후 재판도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된 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죠. 본친 줄 알았더니 이게 예, 못하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예문은 나왔기 때문에 또 유명하죠?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각 지역의 봉문법은 저마다 간습법을 갖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제 왕의 재판권이 어느 곳에서나 보다 공평한 국왕의 법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네, 잠깐, 어, 왕의 재판관이죠. 그래서 이제 순회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꼭 봉건복종 또한 그의 판결이 부당한 거고 왕리법전에 의해서 재심될 것을 알고 그냥 어차피 자기 판결을 좀 확실하게 위해서 보통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이제 뭐냐면 또 상소를 하면 보통법에 의해서 자기 판결이 무마될 거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보통법을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성이 있는 거야. 예, 법과 제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를 알면 법과 제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뭐 수행평가라는 사료 탐구 보고서인데, 그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유튜브를 좀 보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상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봤거든요. 임진왜란 때 원숭이 기병대가 참여했다는 거야. 명나라 측에서. 명나라 같은 게 남방에 그 원숭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이끌고 이제 뭐냐면 기병대 만들어갖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관련 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고요. 그 원숭이 부대의 존재 있죠. 검은색을 표시한 부대가 원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종 기록에서도 그 원숭이 관련된 내용이 원숭이 부대가 이제 택리지는 좀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2차 사료지만 하여튼 이 원숭이 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남중 장로에서도 원숭이 부대 나오고 송양길기에서도 원숭이 부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원숭이 부대가 여러 사료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게 한두 개 정도 나오면 그냥 누가 그 와전된 얘기를 좀 쓸 수 있다 생각하고 어디 풍문을 듣고 쓰는데, 근데 이 그림도 나오고 이런 이제 문헌사도 나오고 그럼 원숭이보다 존재한다는 건 이제 사실적인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사료 유형의 명칭 같은 거,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자, 기읍과 니은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 사료 유형의 명칭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기읍, 가는 사료는 임진왜란 이후에 150년대에 쓴 사료고, 그 다음 니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료는 나와 다죠. 요걸 구분하는 것은 이제 뭘까요? 요거는 뭐, 이거는 뭐야? 2차 사료라고 하고, 요거는 1차 사료라고 하죠. 동시대성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보고 들은 것들 뭐, 이렇게 쓰면은 1차 사료. 그러니까 뒤에 훗날에 쓴 것은 2차 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사조, 2차 사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을 할 때 이제 뭐냐면 고려할 내용을 결론 내용을 참조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디귿은 이제 여기면 교차 검토한다. 사료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걸 이제 요게는 A를 했다. 요만은 B를 했다. C를 하다. D를 했다. E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또 다른 말을 이제 해갖고 교차 분석에서 뭔가 사실을 표현해야겠죠. 자, 그때 이제 교차 분석이 필요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나사주와 다사를 교차 검토했다. 그때 고려할 내용을 결론 내용을 참조해서 쓰면,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써야 되냐면 결론 내용 요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에서 이걸 쭉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사주에서 우직이 여전 뭐 하게 이렇게 있는데 나사주 다사주를 고차 검토 요걸 이제 뭐냐면 고려할 때 내용을 써라. 요걸 보고 교차 검토할 때 이제 필요한 걸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있죠. 자, 나사주에서 나타나는 우직이 여진조, 헬기는 흑인, 그 다음에 초는 원숭이. 자, 이런 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그 당시 이제 역사적 그 용어, 그러니까 역사적 그 용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교차 검색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 수와 역사적 사회범주 중에 사료 비판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역사의 탐구력이죠. 역사의 탐구력. 근데 시험 문제 역사 탐구력보다는 역사 판단력이 문제가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 탐구력 왜 안 나온 거냐면 제 생각에 이 탐구력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너무 커. 범위가. 그 밑에 감정이입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진 탐구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A주에 속한 기능을 명칭 A에 속한 기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밑줄진 탐구 주제. 여기 보면 임진왜란에 참여한 원숭이 기병대를 진위 여부. 사유 비판을 통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수행 A에 속한 기능의 멈치 이렇게 있거든요. 자, A가 어디 있냐? 여기 제일 필요한 그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칙. 여기에 속한 기능의 멈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력 중에 요구와 관련된 요 사료 분석과 관련된 하위 범주를 쓰는 거야. 기능의 멈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취급 능력, 결과 적응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된다. 역사적 탐구력 기능에 요게 있고 요거는 남색 책이나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갈색 책 내용에.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이제 고려시대 때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의 내용이죠. 자, 사회 분석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가와 관련된 건데, 원나, 돈수, 홀도를, 오분수, 홍다구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을 쳤다. 근데 일본을 갔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했고, 이게 관련된 내용, 일본 원정과 관련된 내용 있고, 근데 일본 원정과 관련돼 갖고 설치된 기사가, 간척이 정동행성이죠. 예, 동동행성. 근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은 정동행성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본 원전과 관련된 설치된 기억의 관점을 써. 정동행성 이렇게 쓰면 되고 정동행성의 성격 변화를 써보고 당시 중국의 기억과 유사한 관점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억 정동의 성격 변화는 원래는 이제 이게 뭐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죠. 정동이라는 것이 동쪽을 치닫는 거야.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정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남아서 지방통치기구는 바뀌었다. 물론 지방통치기구라는 것은 이제 해도 의례적인 기구예요. 의례적.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 원나라 입장일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가 그냥 지방 그 종속국의 지방으로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중국의 기획과 유사한 관청에 다른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기획 중국도 정동행성과 비슷한 그 관청들이 있어요. 일반 행성이죠. 행성. 그래서 행성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정동행성하고 행성은 차이가 많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행성은 일종의 중국 행성 통치기구죠. 지방의 최고 행정기구의 행성, 줄여서 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있긴 있지만, 뭐냐면, 그 하나의 의례적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의례적 기구로서 이제 그 역할을 쓰는 건데, 고려 국왕이 행성 최고의 승상의 책임을 겸직했고요. 행성 업무를 총괄한 고위직 재상직에는 특별한 경우는 간원이 임명됐다. 그래서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했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간혹가다 한 번 사례가 있었는데 내정 간섭이 있었어요. 이 정동영석을 통해서. 그래서 정동영석이 이제 재상을 이제 누굴 뭐 다루같이 임명하고 내정 간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의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했고요. 근데 이게 정동행성 자체보다는 그 정동행성 이문소 문제죠. 그 부속 기구의 이문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에 부원 세력들이 이제 발판을 해갖고 여몽 관계들 그래갖고 공안 사건 같은 데서 이제 부원파들이 저쪽 이제 반원파 자기 정적들 반원적 행위를 했다고 이제 해서 잡아들여갖고 문제가 됐던 간척이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 기관총 설정 이외에 부정적 결과 한 가지 쓰시오. 앞에서 말했지만 정동행성은 전반적으로 의례적인 기구에 불과했지만 어쩌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정 간섭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 약간 이제 한두 건이야. 한두 건. 여기 이제 부정적 결과고 입성 책동이 빌미가 됐다. 입성책이 유명하죠. 세 번에 거쳐서 입성 책동이 빌미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결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시민 한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왕을 중시하던 둔 고려의 관료 조직이 따로 있었으므로 정동행성은 일상적으로 고려의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그 존재만으로도 고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원의 필요에 따라서 정동행성의 재상을 두고 정치 문제인데 재상은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고려의 왕을 임명했지만 이제 한두 번인가? 그때 이제 내정 간섭에서 뭐 다루가치인가 그 원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고려의 정동행성에 설치되고 고려공항 승상지 경환선에서 이른바 또 입성책동이라고 불리는 정쟁의 빅맥이 됐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우군 할게요. 서양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1차 세계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하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아니,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줄게요. 그 7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17번. 네, 그래서 17번입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보면 다음은 서양 근현대사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배경이 됐던 이 발칸반도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고 1차 뭐냐면 발칸 전쟁, 2차 발칸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밑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획 지역에서 세르비아 정치적 입장을 서술해 보시오. 자, 이게 이제 보면 그 당시 세르비아는 대세르비아를 내세웠어요. 대세르비아. 주의를 내세워서 요게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이 지금도 이제 분쟁 지역이고 예전에 여기에서 대규모 학살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지역이 뭐냐면 요 지역이 상당히 다른 민족끼리 막 같이 살고 있어. 그래갖고 여기에 뭐 크로아티안도 있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카타르를 믿고 있고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오스만 투르크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됐지 않아. 뭐 말이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뭐 이슬람교도지만 혈족을 보면 같은 혈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냐면 종교만 다를 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 따라서 민족이 달라진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유럽에는 종교가 좀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문제가 된 거야.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나는 세르비아인, 너는 크로아트, 넌 이슬람.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형성돼. 그 예전에는 이웃사촌하고 같이 지내고 뭐 종교 상관없이 친구하면서 또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적대화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일 땐 요게 이제 우리 땅이다. 요걸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세르비아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한 거야? 오스트리아가 방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 입장은 기분이 나쁘겠죠. 또 나중에 알바니아까지 좀 꿀꺽하려고 했더니, 세르비아가 좀 약간 내륙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오스트리아가 이제 방해갖고 알바니아를 이게 뭐냐면 독립국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고요. 8번을 볼게요. 자, 세르비아는 인구 구성에 슬라브 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러시아를 큰 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세르비아 애국자들 꿈은 오스트리아 지배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통합하여 대세르비아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 이 제국이 실현된다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붕괴될 걸 자명. 왜 오스트리아 제국이 붕괴되냐? 자, 오스트리아는 그냥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독일인뿐만 아니라 체코인, 뭐 헝가리인, 그 다음에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그 자기 옆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여기에 세르비아가 들어왔고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일단은 여기에 자극받았고 뭐 이쪽으로 넘어가든지 자기가 이제 국가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 옆에 있었던 뭐 그러면 마자르족이나 체코족, 체코 같은 사람들 보헤미아죠. 그쪽 지역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일 때는 이 대세르비아의 팽창, 그러니까 세르비아 팽창이 상당히 두려운 거야. 잘못하면 그 여파가 오스트리아의 각 민족들에 영향을 줘서 이제 뿔뿔이 나가서 이제 그 독립을 하거나 세르비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땅을 이제 처음에 행정 관리했다가 오스만 투르크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투르크 운동이 나니까 이 땅을 꿀꺽 먹었던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르비아에 이제 뭐냐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당시 이제 사라예보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총격을 가해서 죽였던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과 디귿의 발칸 전쟁 때 맺은 전쟁을 하죠. 이게 니은은 1차 발칸 전쟁, 요거는 2차 발칸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발칸 전쟁 맺은 거는 1차는 런던 조약, 2차는 부케레스트 조약인데 애호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라예보, 요즘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심을 사라예보에 페트나드 황태자 부부가 왔는데 이걸 암살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계기해 가지고 결국에는 1차 세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추세가 약간 세계대전하고 좀 비슷한 추세로 지금 이건 러우 전쟁? 이 전쟁에서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가 그만 먹을 거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냐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지원받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인력 소모하니까 북한을 끌어들이고 우리도 이제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남한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게 조금만 불씨가 이제 1차 세계대전 펀지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번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비슷한 양상을 지금 흐르고 가고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1호는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제 국민대표회의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는 자주 나오는 기출 예문제 한 두세 번 나왔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다음은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에서 본대회라는 것은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자, 기획의 개최 방향을 재정적, 운동 방향 측면에서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국민대표라는 것은 임시정부 밖에서 개최하는 거죠. 임시정부가 의정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임시정부 밖에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존치 여부나 뭐 개조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이건 국민대표의 재정적 배경을 보면요. 일단, 일제 간시와 탄압으로 영통제약 교통국이 발각돼서 활동이 어려워졌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이제 보면 초기 주요 정책이었던 외교 독립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강대국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들었고 지도자의 대립이 일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니은과 디귿의 용어를 써라. 니은은 이제 뭐냐면 이제 개조파하고 창조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니은의 용어에서 이제 니은은 개조파. 개조파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임시정부를 폐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약간 개조해서 쓰자. 그래서 고친 건 고치대로 해갖고 그 유지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창조파들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해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창조파의 주장은 입장 중에 중요한 걸 알아갔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개조파가 여기 들어가 있고 창조파는 여기 입장이죠. 여기 창조파 입장이고 여기는 이제 창조파 입장인데 이 입장을 설명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창조파를 반대는 개조파 입장이 여기 있는데 이 개조파 입장이죠. 네. 그래서 행정관료 조직은 개조하는 것만으로 헌명사업이 필수적인데 필수적인 그런 유연한 기관 조직은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개조가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그냥 임시정부를 해체시켜서 뭔가 당을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정부는 맞지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획 직후,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표 직후에 임시정부의 그 권력구조 개편 쓰시오. 1차 개헌에서 2차 개헌 관련된 내용인데 대통령제에서 국무위원 중심제로 바뀌게 돼요. 예, 그 권력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넘버 9번이죠, 9번. 자, 우여곡절에 겪으면서 이제 크게 악화된 임시정부를 그나마 지켜난 건 김구다. 그러니까 그는 임시정부의 이제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제를 국무원 중심의 정치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이 이제 독단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좀 문제니까 이제 국무원은 이제 했는데 국무원은 이게 이제 뭐 국무원 해갖고 있지만 힘이 약했어요. 상징적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무위원 집단 제도로 바뀐데 이건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네, 전공 B 관련된 내용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